엄마, 나 결혼한다.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온 날,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성.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사법연수원 수료생 한지영입니다.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낯설었습니다. 그 눈빛이, 저 눈, 어디서 많이 봤는데 30년 전 제가 검사로 일할 때 봤던 눈빛이었습니다. 야망과 계산이 가득한,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니 반대할 이유는 없었죠. 그래, 우리 아들이 좋다면 환영이다. 결혼 준비 기간 동안 며느리는 완벽했습니다. 매주 안부 전화하고, 명절 때는 정성껏 선물 준비하고, 시댁 어른들 챙기고, 내가 오해했나 보다. 결혼식 날 하객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사돈댁, 아드님도 대기업 다니는데 며느리까지 검사라니 이제 노후 걱정 없으시겠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죠. 제가 30년 전 이 나라 최초 여성 검사 5기였다는 것을. 남편 교통사고로 갑자기 미망인이 되어 어린 아들 키우려고 검사직을 그만뒀다는 것을. 여보, 우리 아들 잘 컸죠? 결혼식장에서 남편 영정 사진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온 후 며느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도 바쁘니까 방문은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전화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리고 주변에 저희 이야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검사 가족은 조심해야 하니까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며느리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게, 검사 임용 후 6개월쯤 지났을 때 며느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며느리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같은 분이 저희 시어머니라는 게 부담돼요. 뭐라고? 학력도 없으시고 하시던 일도 식당 주방일이고 제 주변 사람들이 알면 창피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제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는 것을, 제가 사법시험 수석 합격자였다는 것을, 제가 검사로 일하며 수많은 권력형 비리를 무너뜨렸다는 것을. 저는 그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오만한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며느리의 행동은 갈수록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검사예요. 제 말 뜻 아시죠? 전화 통화할 때마다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괜히 말 많아지면 어머니한테도 안 좋아요. 협박이었습니다. 명백한. 손주를 보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애가 낯을 가려서요. 자주 보면 안 돼요. 명절에도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희 집안 수준에 맞춰서 지내고 싶어서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냥 참아줘. 하지만 저는 참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록했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문자 메시지. 시어머니, 제 친구들 앞에서 절대 나타나지 마세요. 제가 검사라는 거 잊지 마시고 조용히 사세요. 괜히 문제 일으키면 어머니도 곤란해지실 거예요. 모두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주변 사람들을 은밀히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한지영 검사가 이상한 행동 한 적 없나요? 동네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아, 그분 무섭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 났는데 상대가 검사님 친구래요. 그랬더니 검사님이 직접 전화하셔서 뭐라고 하던가요? 합의 안 하면 우리 아들 음주운전으로 조사받게 할 수도 있다고. 우리 아들은 음주 안 했는데도요. 저는 조용히 녹음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 딸이 그 검사님 후배인데요. 승진 심사 때 청탁하라고 압박받았대요. 증거가 있나요? 문자 메시지 있어요. 선배가 부탁하는데 안 들어줄 거야?
이런 식으로. 혹시 그 문자 저한테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사실 신고하고 싶었는데 무서워서 못했어요. 저는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증인 진술서,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며느리가 재판 중인 사건의 피고인 가족한테 금품을 받은 정황. 검사님 계좌로 500만 원 입금했어요. 그랬더니 구역량이 확 줄었어요. 그 거래 내용 남아있나요? 네, 다 있어요. 처음엔 감사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게 뇌물인 것 같아서 저는 그 사람을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월 동안 모은 증거는 30건이 넘었습니다. 직권남용, 뇌물수수, 증인 협박, 청탁. 며느리는 검사, 신분을 완전히 사익을 위해 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중요한 말씀 드릴 게 있어요. 뭔데?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니, 이제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뭐, 며느리가 거만하게 웃었습니다. 제 신분이 뭔지 아시죠? 검사예요, 검사. 어머니 같은 분이 저희 집에 드나들면 제 이미지에 안 좋아요. 이해하시죠?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싫으면 왜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니?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대기업 과장 남편 필요했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렇게 순하실 줄 몰랐어요. 할 말 있으면 고소하시든가. 아, 근데 변호사 선임비 있으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감춰왔던 정체를 드러낼 때가.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 네, 검사는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야. 며느리가 코웃음 쳤습니다. 그걸 왜 저한테 말씀하세요? 넌 정의를 짓밟았어. 뭐요? 저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요? 내가 지난 2년간 저질렀던 모든 범죄 증거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첫 번째, 2023년 3월 15일. 교통사고 피해자 김모 씨한테 합의 강요. 며느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두 번째, 2023년 7월 22일. 후배 검사한테 승진, 청탁 압박. 어떻게? 세 번째, 2024년 1월 10일. 재판 피고인 가족한테 500만 원 수수. 서류가 며느리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30건이야. 내가 검사 신분으로 저질렀던 범죄가. 시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걸 궁금하니? 저는 지갑에서 오래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낡고 바랜 명함.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박영순.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설마 1992년 사법연수원 5기 여성 검사 최초로 특수부 배치. 며느리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30년 전에 나도 검사였어. 그것도 너보다 훨씬 높은 직급으로. 말도 안 돼. 남편 교통사고로 갑자기 떠나보내고 어린 아들 키우려고 검사직 그만뒀지.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때부터 30년 동안 평범한 어머니로 살았어. 하지만 법은 잊지 않았어. 며느리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처음부터 지켜봤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느꼈어. 내 눈빛에서 야망과 오만이 보였거든.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니까 참았어. 혹시 내 착각일 수도 있으니까. 제발. 근데 넌 내 예상을 뛰어넘었더라.
검사 신분을 이렇게까지 더럽힐 줄은 몰랐어. 며느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뭔데요? 검찰, 감찰부 제보서. 어제 접수했어. 안 돼.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제발, 그거 취소해주세요. 왜? 내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나도 내 권리를 행사하는 거야. 저 징계받으면 제 인생 끝나요. 내 인생? 내가 짓밟았던 사람들 인생은 생각 안 하니? 며느리가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넌 기회가 있었어. 수없이 많았지.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병원에 쓰러졌을 때 내가 한 번이라도 찾아왔다면, 내가 외로워서 전화했을 때 내가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대해줬다면, 시어머니, 하지만 넌 나를 무시했어. 협박했어. 짓밟았어.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제 법이 너를 심판할 거야. 내가 아니라. 며느리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제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들이 바닥에 주저앉은 며느리를 봤습니다. 여보, 왜 그래?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저를. 아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와이프가 검사 신분으로 범죄를 저질렀어. 그래서 감찰부에 제보했어. 뭐, 증거는 다 있어. 30건이 넘어. 아들이 멍한 표정으로 서류를 봤습니다. 이게 진짜야? 며느리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이거 취소할 수 없어? 그 말에 제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뭐라고? 제발, 우리 가정 생각해서. 준혁아, 엄마도 이해해줘. 우리한테 애가 있잖아.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넌 끝까지 내 엄마가 아니라 내 와이프 편이구나. 엄마, 좋아. 그럼 너희끼리 알아서 해.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며느리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주 후 검찰 감찰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영순 검사님, 제보해 주신 건 조사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놀랐습니다. 검사 출신이셨군요. 증거 정리가 완벽하더군요. 당연하죠. 30년 전에 특수부에서 일했는걸요. 감찰관이 웃었습니다. 한지영 검사, 이번엔 빠져나가기 힘들 겁니다. 그래야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니까요. 한 달 후, 며느리는 감찰 조사 결과 대기 발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 내부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징계위원회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박영순 선배님, 징계위원 중 한 명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박영순 검사님 아니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김 부장님. 아니, 이게 웬일이십니까? 선배님이 제보하신 거였군요. 며느리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피징계자 한지영 검사, 총 30건의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합니까?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증거 자료를 보니 완벽하게 정리돼 있군요. 역시 박영순 선배님 솜씨입니다. 위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지영 검사, 직위해제 및 형사 고발 처분에 처합니다. 며느리가 무너졌습니다. 안 돼요. 제발.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데 며느리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겁니까? 비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지영 씨. 네, 넌 검사가 될 자격이 없었어. 검사는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야. 그런데 넌 권력을 남용했어.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사람을 무시했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을. 죄송해요. 정말 이제 와서 빌어도 소용없어. 법은 모두에게 공정하니까. 저는 며느리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며느리가 주저앉아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직위 해제됐고 형사고발까지 넘어간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3일 후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박영순 선생님이십니까? 저는 일부 기자인데요. 네, 한지영 검사 징계건 관련해서 인터뷰 요청드리고 싶어서요. 순간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인터뷰요? 한지영 검사 측에서 제보를 해왔습니다. 전직 검사 시어머니의 사적 보복이라는 타이틀로. 제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한 검사가 시어머니와 불화를 겪다가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제보로 억울하게 징계받았다는 내용인데요. 며느리가 마지막 발악을 한 겁니다. 기자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지영 검사 측 변호사가 이미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시어머니와의 문자 내역, 통화 기록 등 그 자료들은 맥락이 왜곡된 겁니다. 그럼 선생님 측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준혁아, 내 와이프가 지금 뭐 하는 거니? 엄마, 미안해. 아내가 변호사 선임해서 언론 플레이하는 거 알고 있었어? 응. 아내가 너무 억울해해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혁아, 내 와이프가 한 범죄는 명백해. 증거도 다 있고. 하지만 엄마가 너무 심하게 한 것도 사실이잖아. 그래.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인터넷 기사가 떴습니다. 전직 검사 시어머니의 보복, 젊은 검사 인생 파탄. 기사에는 며느리 측 주장만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싫어해서 무고한 제보, 집안 불화를 이용한 사적 보복, 30년 전 검사 경력 악용.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너무 무섭네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 인생 망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역시 고부 갈등은 무섭다. 저는 화면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지만 저는 30년 검사 생활을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진다는 걸 알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네,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아직 공개하지 않았던 마지막 카드입니다. 변호사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재생되는 음성 파일.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쯤은 내가 정리할 수 있어. 필요하면 요양원에라도 넣어버리지 뭐. 검사가 뭔지 모르나 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시어머니 하나 조용히 만드는 건 식은 죽 먹기야. 만약에 시어머니가 입 다물지 않으면 뭐 방법은 많지.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언제 녹음하신 겁니까? 작년 추석 때 며느리가 친구랑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이거 협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제가 감찰부에도 제출하지 않았던 자료입니다. 왜요? 너무 강력해서요. 이 카드는 정말 필요할 때 쓰려고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다음 날, 제 측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지영 검사 측에서 사적 보복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음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시어머니쯤은 내가 정리할 수 있어. 검사가 뭔지 모르나 봐. 시어머니가 입 다물지 않으면 방법은 많지.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이 녹음은 작년 추석 한지영 검사가 지인과 통화하던 내용입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음성 분석 결과도 첨부했습니다. 100% 한지영 검사 본인 목소리입니다. 그럼 시어머니를 협박한 겁니까? 단순 협박이 아닙니다. 검사 직위를 이용한 직권 남용 협박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기사 제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시어머니 협박 녹음 공개, 정리하겠다 발언 파문, 시어머니쯤은 정리할 수 있어. 검사 오만 논란, 검사 직위 이용한 가족 협박, 충격, 댓글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와, 진짜 무섭다 이 검사. 시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런 사람이 검사였다니. 며느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형사 재판까지 넘어갔고 징계는 파면으로 격상됐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들의 얼굴은 완전히 초췌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왜 침묵했는지 이제 알겠어.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알면서도 모른 척 했겠지. 응.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용서해줘. 저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준혁아. 응. 엄마는 복수한 게 아니야. 그냥 정의를 선택했을 뿐이야.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내 와이프가 한 일은 범죄야. 그걸 덮어주는 건 또 다른 범죄를 방조하는 거지. 알겠어. 이제 알겠어.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아들 손을 잡아줬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널 사랑해. 하지만 사랑한다고 잘못을 봐주는 건 아니야. 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정말 6개월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검사직 파면,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들은 회사를 옮겼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복지관에서 법률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도 상담 많으셨죠? 복지관 관장님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억울한 일 당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저희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저는 30년 만에 다시 법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분들이 당하는 부당한 일들을 돕는 게 제 새로운 일이 됐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저도 며느리한테 학대당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할머니는 며느리한테 당한 일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경청하며 법적 조언을 드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이후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도왔습니다. 3개월 전 제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전직 검사, 노인인권위에 무료 봉사. 침묵하지 마세요. 기사에는 제 사진과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도 존엄한 사람입니다. 기사를 본 사람들이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도와주세요.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일 겪고 계세요. 저는 가능한 한 모든 분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복지관에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 며느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저 봉사활동하고 싶어서요.
봉사? 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며느리의 눈에 진심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께서 하시는 일, 저도 돕고 싶어요. 제가 검사로서, 아니 사람으로서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이제 알겠어요. 저는 며느리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진심이니? 네, 진심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거니? 제가 받은 교훈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나와. 정말요? 말로만 반성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날부터 며느리는 매주 복지관에 나왔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변해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법률 자문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 이런 일은 이렇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6개월이 지나고 저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지영아, 네, 어머니, 많이 변했구나.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아니야, 내 스스로 선택한 거야. 어머니,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네, 하지만 내가 계속 이렇게 산다면 언젠가는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지금 저는 혼자 살지만 예전보다 훨씬 평안합니다. 아들과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손주도 가끔 보러 갑니다. 며느리와는 복지관에서 함께 일하며 조금씩 관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어제 복지관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침묵이 미덕이 아닙니다. 강당에 모인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권력은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권력은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낼 뿐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용기 얻었어요. 저도 이제 당당하게 살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우리 모두 존엄한 사람이니까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은 여전하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자존감이 돌아왔습니다. 나 잘했구나. 노년이 허망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선택했고, 증오가 아니라 용서를 배웠고, 침묵이 아니라 당당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진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이라는 거려. 오늘도 저는 복지관에 갑니다.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을 위해. 이것이 제 선택입니다. 그리고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침묵하던 어머니가 결국 정의를 선택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억울한 일 있으시면 참지 마시고 당당하게 맞서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강한 이야기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